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 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직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거든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맙지만 미안하지 않은 노후. 이게 6번째 팔자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팔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집도 정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뭘 하며 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걸을 수 있고, 햇볕을 쬐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게 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양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 매일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그럼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큰 사고 없었고, 큰 병 걸리지 않았고, 자식들한테 나쁜 소식 없었고,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실망도 적고, 욕심이 적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늙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후회하고 부러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건데 말이죠.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따뜻한 밥 한 끼, 햇볕 드는 오후, 조용한 밤이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몇 분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하시고 또 몇 분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할머니는 친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힘든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조용히 서서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도 빼기 시작하고 처음엔 좀 미안하고 불안하셨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할머니는 진짜 편한 친구 2~3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만나면 서로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헤어질 때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편한 사람만 남아야 해.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억지 관계에서 오는 피로야. 여러분, 이게 정말 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관계까지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늘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인연이 소중하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편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웃음이 나오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여도 초조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팔자를 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2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8개 다 가지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팔자를 타고난 분입니다. 4개나 5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건 결국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고, 연금이 있다는 건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혼자 잘 논다는 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고, 돈 걱정 없이 잔다는 건 분수를 안다는 거고, 몸이 말을 듣는다는 건 평소에 관리했다는 거고, 부탁 안 한다는 건 자립심이 있다는 거고, 하루에 만족한다는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거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수록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집 정리하기, 연금 알아보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작은 돈이라도 모으기, 산책 시작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불편한 사람과 거리 두기.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평화와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7세 김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하루가 어떠십니까?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아침에 밥 먹으라는 말 외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아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남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6개월 뒤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르신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은 남편이랑 매일 웃어요. 함께 할 게 생기니까 대화도 늘고 외출도 늘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부부의 하루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답을 얻으실 겁니다. 요즘 일상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시다면 끝까지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활력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재산도 건강한 몸도 아니었어요. 바로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약속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후가 지루해지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도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기다릴 게 없는 하루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시간은 많은데 쓸 데가 없고 몸은 아직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를 보내도 채워지는 게 없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갔네 하는 허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날 하루 종일 TV를 봤는데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날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던 순간 말입니다.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67세로 남편과 둘이 사는데 남편은 퇴직 후 매일 TV만 보고 본인은 집안일만 하다 보니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밥 먹으라는 말 외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각자 TV만 보고 잠들 때도 각자 누워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남남처럼 느껴졌어요. 김정숙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인가?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둘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둘이 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김정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오후엔 각자 방에서 낮잠 자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 오후 2시인데 하루가 벌써 다 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루는 갔고 피곤하지도 않은데 또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포츠 댄스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스터에 부부가 함께하는 스포츠 댄스라고 써 있었어요.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내가 무슨 춤을 춰? 나이 들어서 무슨. 정숙 씨도 사실 춤을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함께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 김정숙 씨가 졸라서 남편은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강사가 기본 스텝을 가르쳐 줬는데 둘 다 손발이 안 맞았어요. 남편은 왼발을 내밀어야 할 때 오른발을 내밀고 정숙 씨는 박자를 못 맞춰서 계속 남편 발을 밟았습니다. 아야, 발 좀 조심해. 당신이 박자를 틀리게 가니까 그렇지. 둘이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짜증나긴 했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뭔가를 함께하는 게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김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갈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발만 아프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은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스텝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리드하면 김정숙 씨가 따라가고 음악에 맞춰 돌고 멈추고 다시 걷고 처음으로 한 곡을 끝까지 쳐냈을 때 둘 다 웃었습니다. 우리 해냈네.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이 유튜브를 켰습니다. 스포츠 댄스 영상을 찾아보더니 아내를 불렀어요. 여기 봐. 이번 주에 이 스텝 배운다는데 미리 봐두자.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뭔가를 제안한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수업 없는 날에도 남편이 거실에서 음악을 틀어놨어요. 잠깐 연습 좀 하자. 둘이 거실에서 스텝을 밟고 돌고 웃고 다시 해보고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엔 왈츠 배운다더라. 왈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다 잘했잖아. 대화가 늘었습니다. 웃음이 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수업 가는 날이지? 하고 물었고, 수업 끝나고 오면 오늘 새로 배운 거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러 가고, 가끔 저녁도 밖에서 먹고 왔습니다. 6개월 후, 김정숙 씨 부부는 복지관 발표회에 나갔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떨리긴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서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 쳐주고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춤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했어. 정숙 씨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구나. 나중에 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 웃는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춤을 배웠다기보다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붙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가 있으면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고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하루하루가 연결됩니다. 취미가 없으면 매일이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분이 안 갑니다. 72세 박영철 씨도 비슷했습니다. 70대 초반 남성으로 퇴직 후 하루가 TV, 유튜브, 낮잠의 반복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고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뭐 그냥저냥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이 안 가고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딱히 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TV를 켰습니다. 뭘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적막했으니까요. 아침 뉴스 보다가 홈쇼핑 채널로 넘어가고 드라마 재방송 보다가 다큐멘터리로 넘어가고 점심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를 시간이 한두 시간 흐르고 눈 뜨면 오후 3시쯤 됐어요. 다시 TV 켜고 저녁 6시 뉴스 보고 밥 먹고 또 TV 보다가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정신만 지쳐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철 씨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했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박영철 씨는 그냥 집에서 쉬지 뭐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편의점 가서 우유 사면서 봉투 주세요 한마디가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바둑교실 수강생 모집. 박영철 씨는 멈춰 섰습니다. 바둑. 젊었을 때 조금 두던 거였어요. 40년 전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한 판씩 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재미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귀찮았어요. 지금 가서 뭐 하나? 다들 잘 두는 사람들일 텐데.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현수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그래서 결국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둑교실 아직 신청 받나요? 일주일 뒤 박영철 씨는 복지관 바둑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40년 만에 잡는 바둑돌이 손에 익지 않았어요. 정석도 다 까먹었고 포석도 엉망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어르신들은 제법 두는 것 같았는데 박영철 씨는 한 수 한 수가 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으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2시간짜리 수업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박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야지. 그날 밤 박영철 씨는 유튜브로 바둑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찾아본 거였어요. 이세돌 구단의 복귀 영상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찍 잠든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똑같은 하루였는데 이제는 다음 수업까지 며칠 남았는지가 보였습니다. 수업 가는 날 아침엔 일찍 일어났어요. TV 켜는 대신 바둑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철 씨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바둑 문제를 풀었어요. 복지관에서 나눠준 문제집이 있었는데 하루에 3문제씩 풀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갔어요. 점심 먹고 나면 유튜브로 프로기사들의 대국을 봤습니다. 예전엔 TV로 드라마나 홈쇼핑을 봤는데 이제는 바둑 채널을 찾아봤습니다. 오후엔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한 판씩 뒀어요.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억울해서 다음 판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오는 길엔 오늘 둔 바둑을 복귀했습니다. 아, 그때 저기 뒀어야 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다음엔 이렇게 더 봐야지 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바둑책을 읽었어요. 정석책, 포석책, 끝내기책. 읽다 보면 잠이 왔습니다. 머리를 쓰니까 피곤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피곤한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해서 피곤한 거였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배울까? 6개월이 지나자 박영철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박영철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둑 두지. 요즘 재미있어. 자식들이 놀랐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냥 집에서 쉬지 뭐가 아니라 바둑 두지. 요즘 재미있어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시계만 쳐다봤어요. 언제 저녁이 되나? 언제 잠잘 시간이 되나?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요. 문제 풀다 보면 점심시간 지나가고 바둑 두다 보면 저녁시간 지나가고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럼 요즘 노년층은 주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1위는 TV 시청이었습니다. 2위는 낮잠, 3위는 멍 때리기였어요. 그 다음이 종교 활동, 걷기, 복지관 프로그램 순이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TV를 보는 것도, 낮잠을 자는 것도, 걷는 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다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TV는 보는 동안만 시간이 가고 끄면 다시 심심합니다. 낮잠은 자고 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해집니다. 걷기는 혼자 하면 금방 지루해지고 날씨가 나쁘면 못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 나머지 날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취미들은 오래 못 가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TV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걷기는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배울 게 없고 발전할 게 없고
어제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지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 바둑은 다릅니다. 어제 못 풀던 문제가 오늘 풀리고, 지난주 이해 안 되던 정석이 이번 주에 이해되고, 한 달 전보다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사람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더 잘하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내일은 더 잘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내일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스포츠 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스텝을 계속 배우니까 재미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취미가 오래 가려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웃음이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관계가 생깁니다. 그게 하루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영철 씨의 바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문제만 풀었다면 금방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대국을 두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억울해서 다음 판을 기다렸어요. 대국이 끝나면 서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셨어야죠. 아, 그랬네. 내가 실수했네.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바둑 친구가 생겼어요. 복지관에 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한 판 붙읍시다. 그 말 한마디가 박영철 씨를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숙 씨 부부의 스포츠 댄스도 둘이 함께여서 오래 갔습니다. 혼자였다면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웃고 연습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여행이라도 다녀야 재밌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행은 정말 좋은 취미예요.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걸 생각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옆 동네 가는 것도 여행이고, 다른 시장 가보는 것도 여행이고, 전철 종점까지 가보는 것도 여행입니다. 74세 이광수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상 여행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아무 역이나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걸어요. 처음 보는 골목, 처음 가는 시장, 처음 앉는 벤치. 점심은 그 동네 식당에서 먹고 오후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본 것들을 노트에 적어요. 오늘은 어디 갔고, 뭘 봤고, 뭘 느꼈다. 이광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멀리도 안 가는데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디 갈까 생각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지난주엔 은평구 갔고 그저께는 강동구 갔어요. 서울에 이렇게 구석구석 골목이 많은 줄 몰랐어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재밌어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아, 그때 거기 갔었지 하는 기억이 나거든요. 노트가 한 권 다 찼는데 이게 내 보물 같아요. 여행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드는 것, 그게 여행입니다. 광수 씨의 일상 여행은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교통비 몇천 원, 점심값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특별해집니다. 매주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갈까 하는 설렘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 집에 오면 오늘은 좋은 곳 같다 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게 한 주를 채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다음 금요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의미 있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노년에 가장 강력한 취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봉사와 사회 참여입니다.
왜 봉사가 노년에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봉사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사는 게 바쁘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 생깁니다. 그 감각이 사람을 살립니다. 69세 최미경 씨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번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도서관에서 봉사자 구한다는데 해보실래요? 해서 그래요, 해볼게요 했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나가서 뭐라도 하면 낫겠다 싶었습니다. 첫 봉사날, 최미경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에 아이들이 5명 앉아 있었어요. 미경 씨가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아이들도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미경 씨는 준비한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어줄게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쩌나,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쩌나.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그림을 보고 최미경 씨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책 읽는 중간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괴물은 무서운 거예요?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 같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엔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최미경 씨는 집에 오는 길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이번엔 어떤 책을 읽어줄까 생각하며 도서관 책장을 둘러봤어요. 이 책도 좋겠다. 저 책도 재밌겠다 하면서 고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봉사 가는 날 아침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도 빗고 옷도 골라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오랜만에 단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오늘 무슨 책이에요? 아이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면 미경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최미경 씨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지호, 서연, 민준, 하은, 예준. 누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도 알았어요. 지호는 공룡 나오는 책을 좋아하고, 서연이는 공주 나오는 책을 좋아하고, 민준이는 로봇 나오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최미경 씨는 매주 다른 책을 골랐습니다. 이번 주는 지호를 위해 공룡책, 다음 주는 서연이를 위해 공주책. 아이들도 최미경 씨를 좋아했습니다. 최할머니가 읽어주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한 엄마가 미경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할머니 오는 날만 기다려요. 최미경 씨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미경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줄 몰랐어요. 봉사 가는 날 아침엔 거울 보면서 옷도 골라 입고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바르게 돼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예전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섭섭해할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누군가의 외로움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를 돕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됩니다.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최미경 씨처럼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것도 봉사고, 동네 경로당에서 말벗 되어주는 것도 봉사고, 복지관에서 청소 돕는 것도 봉사입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하루를 채우고, 일주일을 채우고, 인생을 채웁니다. 그럼 어떤 취미가 오래 갈까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취미가 오래가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돈이 많이 안 드는 취미입니다. 돈이 많이 들면 부담스러워서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바둑, 독서처럼 돈이 거의 안 들거나 조금만 드는 취미가 오래 갑니다. 박영철 씨의 바둑도 그랬어요. 복지관 수업은 무료였고 바둑판과 돌만 있으면 됐습니다. 김정숙 씨의 스포츠 댄스도 복지관 수강료가 한 달에 10,000원이었어요. 이광수 씨의 일상 여행도 교통비와 점심값 합쳐서 20,000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최미경 씨의 봉사는 아예 돈이 안 들었어요. 돈이 적게 들수록 부담 없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부 요소가 있는 취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느껴지는 취미, 배울 게 남아있는 취미가 오래 갑니다. 바둑은 평생 배워도 끝이 없고, 그림도 그릴수록 늘고, 글도 쓸수록 좋아집니다. 스포츠 댄스도 새로운 스텝을 계속 배우니까 재미있었어요.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셋째, 나눌 수 있는 취미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것이 오래 갑니다. 박영철 씨의 바둑도 상대가 있어서 오래 갔고, 김정숙 씨의 스포츠 댄스도 남편과 함께여서 오래 갔습니다. 최미경 씨의 책 읽어주기도 아이들이 기다려서 오래 가는 겁니다. 이광수 씨도 노트에 기록하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혼자 추억하는 게 좋았어요. 나눌 수 있는 취미,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오래 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자문해 보세요. 첫째, 요즘 내가 가장 심심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오후 2시? 저녁 6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박영철 씨는 오후 시간이 가장 길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복지관 가서 바둑 두는 게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심심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예전에 좋아했지만 멈춘 건 없나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 한때 열심히 했던 것, 그걸 다시 시작해 보세요. 40년 만에 바둑을 다시 잡은 박영철 씨처럼요. 여러분도 예전에 좋아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림, 글쓰기, 노래, 춤, 뭐든 좋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셋째, 혼자 해도 어색하지 않은 건 뭔가요? 걷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 걸어보고, 10분 글 써보고, 10분 그려보세요. 그게 내일 20분이 되고, 모레 30분이 되고, 어느새 하루가 채워집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취미를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는 비워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채우는 시기입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단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김정숙 씨가 스포츠 댄스를 시작한 뒤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 웃는 얼굴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박영철 씨가 바둑을 시작한 뒤 했던 말도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하루가 짧다고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이광수 씨가 일상 여행을 시작한 뒤 했던 말도요.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최미경 씨가 봉사를 시작한 뒤 했던 말도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으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취미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붙이는 일입니다. 취미는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무겁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신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지금 제 통장엔 50만 원밖에 없어요. 자식들한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아무도 안 왔어요. 바쁘대요. 75세 한미숙 씨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미숙 씨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참았고, 자식들한테도 다 줬고, 친척들 부탁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노후에도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착하게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착함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에게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행복하실 겁니다. 왜 노후에는 착함보다 기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미숙 씨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68세 정명숙 씨는 평생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심 좋은 분이었고, 자식들한테도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명숙 씨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생 챙겨줬던 친척들은 연락도 없고, 동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부탁만 해옵니다. 정명숙 씨가 잘못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착했을 뿐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착함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참으면 된다. 남한테 폐 끼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입니다. 젊을 땐 착해도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경제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 여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착하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착한 행동은 젊을 땐 미덕이었지만, 노후에는 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면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71세 김철수 씨는 동네에서 일 잘하는 김 사장님으로 통합니다. 퇴직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뭔가 고칠 게 생기면 김철수 씨를 찾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직 쓸모 있구나 싶어서 기분도 좋았고, 사람들이 고마워하니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김철수 씨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했지만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파스를 붙이며 한숨을 쉽니다. 왜 거절을 못할까요? 싫은 소리 들을까봐, 인색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다음에 내가 부탁할 일 있을 때 거절당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파서 거절했는데 섭섭해하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체력이 자산입니다. 젊을 땐 며칠 무리해도 회복됐지만 이제는 한 번 다치면 몇 달을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못 거절하면 내 몸을 남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66세 박순자 씨는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당연히 할머니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내 손주인데 뭐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아침 일찍 손주를 데려다 주고 저녁 늦게 데려가는 딸을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취미 생활도 건강검진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가끔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은데 저녁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합니다. 박순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고 그래,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애가 불쌍한데. 엄마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박순자 씨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노후를 포기하면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친 할머니는 짜증이 늘어나고 자식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내 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기능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건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합니다. 73세 이영희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땐 마음도 잘 맞고 좋았는데 나이 들면서 그 친구가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고 이영희 씨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데 이런 말만 쏟아냅니다. 이영희 씨는 그 시간이 불편하지만 만남을 끊지 못합니다. 40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끊어? 나만 그런가?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이럴까요? 오래됐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관심사도 변하고 성격도 변합니다. 젊을 땐 잘 맞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오래됐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노후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불편한 사람과 보내는 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래됐어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69세 최동수 씨는 평생 나중에 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땐 자식 교육비 때문에, 중년엔 결혼 자금 때문에, 노후에도 여전히 자식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며 자기 돈을 씁니다.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고, 좋아하는 취미도 없고,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을 털어줍니다. 최동수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별로 쓸 데도 없고 애들이 잘 되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노후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다 써버린 노후는 불안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요양원 비용이 필요할 때, 그때는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줘버렸으니까요. 더 슬픈 건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 부모가 도움 청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면서 남의 일을 돕고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인생이 끝납니다. 노후의 돈과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걸 함부로 양보하는 건 내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75세 한미숙 씨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참았고 남편한테도 참았고 자식들한테도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평화롭지. 이게 한미숙 씨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숙 씨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았는데 마음속에 쌓인 건 평화가 아니라 분노와 서러움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내 인생이 뭐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상대방은 그게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힘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참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자기 희생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유지한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불균형한 거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에서 나는 항상 손해보는 쪽입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시간을 모두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나는 사라집니다.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빈 사람이 됩니다. 62세 김정순 씨는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줬고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집 마련 자금도 다 대줬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정순 씨는 이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는 돈 필요할 때만 옵니다. 김정순 씨는 서운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정순 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희생하는 걸 보며 자랐고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마의 감정이나 필요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항상 거기 있는 사람, 무엇이든 해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합니다. 착한 어머니가 된 대가는 외로운 노후였습니다. 70세 박종민 씨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평생 동생들 챙기며 살았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대주고 사업 자금도 빌려주고 집안 대소사는 다 박종민 씨가 책임졌습니다. 형이니까 당연하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종민 씨가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동생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그게 빌린 거였어? 라고 합니다. 박종민 씨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증거도 없고 가족끼리 그런 걸로 싸우기도 그렇고 결국 참습니다. 이제 박종민 씨는 홀로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잘 살고 있지만 형한테는 명절 인사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착하게 베풀기만 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관계는 균형이 맞아야 건강합니다. 68세 신영자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착한 영자로 통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항상 달려가고 친구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신영자 씨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영자 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아, 미안해. 바빴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신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푼 건 많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다는 걸. 사람들은 편할 때만 찾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진짜 친구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일방적인 베풀문 관계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야? 냉정하게 살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착함과 희생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노후에는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편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편한 사람이란 남한테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편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편해야 관계도 편하고 삶도 편합니다. 내가 불편한데 관계를 유지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착함과 존중은 다릅니다. 착하게만 굴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을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기준이 있을 때 관계도 삶도 편안해집니다. 기준이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노후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평생 응이라고 대답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오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절 문장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이 문장들을 외워두시고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는 제 건강과 시간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입니다. 이 문장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시간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부탁을 해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긴 한데 요즘 제 건강을 좀 챙기려고 해서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도와주고 싶지만 그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입니다. 이 문장은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로 선의를 표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로 현실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손주를 맡기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주 보는 건 좋지. 근데 매일은 할머니가 감당하기 어려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힘들겠어. 이렇게 말하면 내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번엔 어렵겠어요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문장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것도 했는데 요즘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못 들어. 이번엔 어렵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제 사정도 있어서 이번엔 힘들 것 같습니다.입니다. 이 문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사정이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모든 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저도 사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는 것 같아요입니다. 이 문장은 한 번 승낙했다가 나중에 부담스러워서 철회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응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무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번에 괜찮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넘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승낙을 철회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약속을 지키려다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문장들을 쓸 때 중요한 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한계를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말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대에 가장 옳은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미덕이던 시대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젊을 땐 착해도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앞날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하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노후는 착한 사람 대회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삶의 후반전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받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말하셔도 됩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제야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장 옳은 일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오늘 10분이라도 밖을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을 보며 걸으세요. 나무를, 하늘을,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래 통화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따뜻함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가볍고, 더 평온하고, 더 감사한 삶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70부터 인생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해지는 시기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도 자유롭고 평온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살았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